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또 출발을 했는데 지난주에 주 후반이었죠. 금요일에 외국인 매수가 또 갑작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지난 금요일에 한꺼번에 동반 매수세, 양시장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하니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매수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까지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외국인 매수는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2,450선 정도는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710포인트를 지금 넘어서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회복되는 듯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만 조금만 더 도움이 된다면 조금 더 괜찮은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새해 희망 같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이번 주는 정말 굵직한 이슈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5가 또 열리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1,031곳이 또, 예. 또 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단연 또 반도체거든요. 네.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FOMC 의사록이나 또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 발표되니까 촉각을 곤두슬 만한 이슈가 상당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잘 마켓나우 2부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주 초에 집중은 지금 반도체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을 움직이는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싱크풀의 양상을 함께 보시죠. 오늘 시장은 일단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업종이나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시장의 분위기 이제 약간 풀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가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HBM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외국인에 매수를 했거든요. 과연 오늘도 아니면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에 붙어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번 주 수요일 8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오늘 밤부터 CES 2025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또 젠슨왕 CEO, 엔비디아 CEO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반도체의 주가는 계속 상승 탄력을 이어갈지 아니면 잠시 한번 이슈 소멸로 멈추게 될지 이것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양자 컴퓨터 지난주부터 연말부터 해서 계속 양자 컴퓨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잘 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 개발하는 데 투자 엄청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CES 2025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 공개라든지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CES 관련된 수혜까지 함께 겹쳐지면서 오늘도 역시 우리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도 상승 탄력도 굉장한 상황입니다. CES가 열리는 동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양자 컴퓨터 이슈는 계속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테슬라가 8% 급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급반등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바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관련된 반등세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드론, XR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업종들 계속해서 트럼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주는 조금 쉬어가네요. 새해 들어서 조선주는 트럼프 수혜를 약간 받는 것에서 소외가 되면서 최근에 조선주들은 약간 쉬어가고 있다라는 양상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냉각 시스템 ESS 같은 것도 역시 이 AI와 관련해서 AI의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동반해서 상승 탄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AI 소프트웨어 팔란티어가 또 주말 사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계속 상승세, 이런 종목들도 우리 시장에서 함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CES 2025에서 HBM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가 가장 주목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자체는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수요 부진한 것, 여기에다가 메모리 업계의 중국에서의 추격,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FN가이드에서 잠정 컨센서스를 집계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은 78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조 5,536억 원 정도로 일단은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3년 4분기에 대비해서는 200%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자, 이렇게만 보면은 좋은 실적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전에 컨센서스는 12조 정도까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높이가 너무나 빠르게 내려오면서 지난주 1월 초에 컨센서스를 집계한 것이 8조 5천억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4조 원대가 순식간에 한 달 사이에 눈높이가 낮아진 것은 역시나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의 여파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눈높이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좀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CES 2025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된 뭔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아니면 깜짝 기술 공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좀 반등세는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을 CES 2025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여기에서 또 삼성과 관련된 언급을 좀 할 수도 있을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있고, 최태원 SK 회장도 이번에 CES에 출격 직접 간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젠슨 왕 CEO와 최태원 SK 회장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2%대 상승하고 있는데 전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래간만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3만 주 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둔화되고 여러 가지 HBM 출시 시기가 늦어지고 동시에 비용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DS투자증권이 기존 목표 주가가 9만 3천 원이었는데 7만 7천 원으로 낮춰잡은 흐름들도 있습니다. 연간 눈높이가 낮아짐에 따른 증권사 시각들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는 부분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4만 주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미 반도체가 오늘 5% 강한 힘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수세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붙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 대표적인 HBM 관련주인데 전 거래일에 16% 넘는 급등세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9% 오르고 있는 거고요. 테크윙은 대표적인 HBM 국산화 관련주이잖아요. 반도체, 테스트용 핸들러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전 거래일에 10%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6%대 상승하고 있고, 올해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HBM 관련주는 이 종목들은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 오랜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에 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 마녀 공장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K&M 파트너스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1,9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인수하겠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아예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곧 절차가 도입되니까 이제 마녀공장은 새로운 주인, 새로운 경영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마녀공장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한때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주가의 흐름은 조금 있다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KLN 파트너스가 이 마녀공장을 인수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마녀공장의 기업 가치가 지금 3,700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KLN 파트너스는 왜 마녀공장을 인수했을까요? 해외 진출이 용이하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녀공장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서린컴퍼니나 크레이버 같은 기업들도 역시 이 K뷰티 관련해서 최근에 M&A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외, 미국이나 북미나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작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통계가 발표가 됐죠. 그만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면 자연스럽게 그전에는 중국에 집중됐던 화장품 판매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M&A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화장품 시장에서도 활기가 띄어지고 있는 모습. 마녀공장이 오늘은 뭐 어쨌든 주인공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것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의 추세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대형주도 하나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번번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약간 실망감 아니면 매물이 출현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턴어라운드 되면서 역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목표 주가를 조금씩 상향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오랜만에 튀어오르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마녀공장 기업 몸값이 3,700억 원 정도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23%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2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8%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 활로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달러원 환율의 상승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LG생활건강 역시 지금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부를 지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요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자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거나 주주 환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미샤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 에이블 CNC가 오늘 2%대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콜만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펜실베니아주에 1공장 보유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2공장도 완공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증권사 코멘트 덜어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볼게요. 자, 마지막은 드론 관련된 테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튀어오르고 있는데 자,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을 때리고 있잖아요.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드론도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드론 기술을 규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산업보안국이 이 무인기, 드론의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거래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제재를 할 것이다. 적대국을 6개 국가를 발표를 했는데 6개를 보니까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렇게 6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6개의 국가에서 만든 드론이라든지 이 기술이 포함된 이 국가들이 손을 댄 기술이 들어간 부품들은 규제하겠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드론 시장,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드론 시장의 75%가 중국 드론입니다.
드론입니다. 중국산 드론인데 결국에는 중국을 규제하겠다는 거겠죠. 이러니까 이 민간 시설이라든지 안보의 위협 때문에 중국 드론이 하늘에 떠다니는 것을 이제는 좀 봉쇄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드론의 판매나 규제가 가해지면 우리 시장, 우리 업체들의 드론이 미국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드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배터리라든지 금속 추출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의 수출 제한을 하겠다라는 맞불을 놓고 있는데 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전부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 계속해서 규제하고 맞불을 놓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일단은 드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드론 관련주를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제가 고른 이 종목들이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JC현 시스템이 현재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론 제품을 판매하는 게 이제 주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드론 관련주에서는요, 에이럭스와 그리고 네온테크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드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온테크도 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도 9%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2위 드론 기업이 있는데 그쪽의 드론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드론 관련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상승 탄력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시장 대응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시장의 종목별 대응 방법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10시를 기점으로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 200이 1.4%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체적인 지수 상황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시장이 올라주면서 연초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되게 훈훈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럴 수 없게 CES 2025가 시작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 CES 2025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고 여기서 차세대 AI 반도체인 이 루빈을 소개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돌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에 연간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액수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MS가 이 AI 반도체에 뒤늦게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직접
이걸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오픈 AI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또한 역시 반도체주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고요. 여기다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효율 불안한데 수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들,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주어지던 이 규제들을 해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이 기술주들의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조 바이든이 이제 퇴임할 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여기서 조 바이든이 일본 기업의 US 스틸 인수를 반대하는데 그것이 안보 목적이라는 걸 들이면서 같은 동맹이라고 하면서 일본에게까지 이런 잣대를 들이냐면서 일본 쪽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US 스틸이라는 게 남북 전쟁 때부터 있던 철강 회사인데 그만큼 U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이 이름이 들어있는 상징성이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부분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 2기가 들었으면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국제유가가 주말 사이에 중국이 200조 원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장에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뭐 말씀처럼 뉴욕 증시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오늘 한국 시장이 9시 개장하자마자 따라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구간에선 그래도 모멘텀 가지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정치적 이벤트죠. 맞아요. 이게 불확실성이 키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공수처의 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 부분은 외신들을 봐도 BBC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는 보도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즘 뭐 구글 통해서 그 번역기를 돌려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투자자는 이러한 시를 객관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시각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지난 그 연말에 이 피치라는 유럽의 신용평가 회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 즉 강등하겠다는 말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가 프랑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것이죠. 이번 주 들어서 첫 개장 좀 전 시간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도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의 그 매매 행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변화될 때 외국인들 매매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많아지면 특히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 12월 30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경영권을 확실히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주에 대해서 대규모로 M&A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로봇주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부분은 로봇이라는 이 산업 섹터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만큼의 자금이 몰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달 20일 날은 트럼프가 2기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의 수출을 견인했던 종목들 중에 트럼프의 보편 관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쪽, 이런 쪽은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피치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위험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잘 가는데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에 취임식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보편 관세가 부과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섹터 하나하나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처음으로 올해 이제 출연을 해서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역시나 시장에서는 이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의 2기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여러 번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국은 이 위안화에 대해서 대규모 한 200조 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위안화의
그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그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알령 이 완화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중국 한알령이 완화될 경우에는 이 엔터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그 엔터주들이 중국에서 한번 인기를 끌었던 경험이 있고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좀 어두운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 한알령 때문에 정식으로 수출되지 못했던 그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컨텐츠에 대해서 좋은 인식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엔터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알령이 완화가 되면 한국 드라마나 또 영화 같은 것들을 중국의 TV를 통해서 상영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되는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K 컨텐츠들이 알려지면서 우리 한국 그 연예인들의 중국 광고 시장 진출이 예정돼 있고요.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중국 내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우리 K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상품들이 다시 중국 시장에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에 대해서 관심권을 두고 보셔야 되고 A스토리나 펜엔터테인먼트, 그다음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회사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A스토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펜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지난 7년 동안 중국 시장에 컨텐츠를 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창고에 쌓여있는 이미 그 제작비를 다 뽑은 이런 작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갖다 팔면 고스란히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스토리나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또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회사들은 중국에다가 팔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시장이 좋긴 하지만은 트럼프 관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관세에 대한 노이즈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업종입니다. 엔터 업종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섹터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역시 게임주죠. 이 중국의 게임 판호가 네. 왜 중요하냐면 작년 연말에 그 카카오 게임즈 쪽이죠. 그쪽에서 이 NC소프트 쪽에서 이 리니지 2M이 작년 하반기에 판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호를 받고 나서 이게 작업하는 동안 최대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걸쳐서 중국 시장에 런칭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중국 시장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니지 2M은 중국인들이 그동안 리니지 라이크류의 그 카피 게임들을 갖고 즐기다가 진짜로 오리지널 리니지 2M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그 그래픽을 카피하고 했다고 해도 이 차이가 나는 건 역시 스토리, 그다음에 철학 이런 부분에서 게임을 창작할 때부터의 이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국 게이머들이 경험했을 때 그 소비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한알령 이전에 한번 경험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많이 따라왔다 할지라도 오리지널 게임의 수준 차이는 뭐 천지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게임 판호를 받은 우리 한국 게임들이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런칭할 겁니다. 그게 NC소프트의 그 리니지 2M 같은 대작도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넵툰의 이터널 게임, 리턴 같은 게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의 이것도 대작이죠. 미르M과 미르4가 중국 게임 시장에 접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외에도 많은 게임 회사들이 중국 게임 시장에 런칭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올해 큰 실적을 낼 수도 있고 여기다가 앱마켓 수수료까지 인하되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실적이 올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세 노이즈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입니다. 게임주. 특히나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의 판호 발급과 관련된 이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중국의 판호 발급과 맞물려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외에 또 어떠한 섹터 보고 계십니까? 역시나 이제 K-팝이죠. K-팝이 앞에 말씀드렸던 연예 기획사는 드라마나 무비 같은 그런 영상 콘텐츠였다면 K-팝은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즐기는 우리 한국 가요가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이 중국 시장에서도 통하는 아이템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10,000명 이하의 소극장에서 공연을 허용해 주는 데까지는 좀 나갔는데요. 근데 진짜 이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들이 돈을 벌려면
이 10,000명 이상, 5만 명 이 정도 대규모 단위가 들어가는 이 월드 투어에 중국 시장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SM이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사업 전략적 제휴를 맺고 파트너십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대단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트와이스가 중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면 이 또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의 블랙핑크가 올해 완전체로 다시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예전에 1년 전, 2년 전이군요, 벌써. 이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에 나왔을 때 이 블랙핑크 4명의 여성이 3천억 원을 벌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스태프들 한 100여 명이 같이 움직이긴 해도 이 블랙핑크가 한번 이 글로벌 월드 투어에 나서면 약 한 3천억 정도의 돈을 버는데요. 중국 시장까지 포함이 되면 이 액수가 5천억 내지는 6천억으로 더블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는 K-팝 이 아티스트들이 중국 광고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그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광고를 하나 찍었을 때보다 한 5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연예기획사들은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중국이 이제 문을 열면서 한국에서는 엔터 쪽 그리고 컨텐츠 쪽에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뭐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뭐 기업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일단 그 공략주로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말씀드리는데 네. 이 회사가 예전에 레몽레인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고 요번에 지금 그 오징어 게임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이정재 배우가 이제 최대주주로 올라선 회사죠. 그런데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그 성공한 작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컨텐츠들은 지난 7년 동안 중국에 정식으로 수출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데 대부분 제작비를 뽑은 그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갖다 창고에서 꺼내서 그냥 갖다 팔면 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중국의 한한령 완화 때문에 완화가 되면 가장 큰 수익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 레몽레인의 작품들을 이 넷플릭스에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넷플릭스의 이정재 배우가 지금 주연으로 출연한 오징어 게임가 데이트를 쳤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넷플릭스하고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앞으로 그 끈끈한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아이치라는 이런 그 TTL, 그러니까 OTT라고 그러죠. 이 업체가 한국 업체들 컨텐츠를 많이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몽레인 그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매수가 한 14,000원 정도, 손절가는 12,500원,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잡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지만 실제로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이제는 이 배우들, 연예인 매니지먼트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간 다음에 바로 이 연예인들에 대한 그 광고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보실 때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올 1년 동안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올해 상반기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굉장히 핫했던 기업인데 올해 연말까지 실적 수정치 상향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0과 1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과 완전히 다른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컴퓨터는 정보를 비트, 단위로 처리합니다. 비트는 0 아니면 1, 즉 켜짐 아니면 꺼짐 상태로만 작동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해요. 큐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잃을 수도 있는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중첩이라고 부르는데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존 컴퓨터는 하나의 길을 따라가는 택배 기사가 한 번에 한 경로만 계산하는 것과 같다면 양자 컴퓨터는 여러 길을 동시에 계산해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줍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 양자 컴퓨터의 비밀은 얽힘이라는 특성입니다. 얽힘은 마치 쌍둥이처럼 큐비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상태가 바뀌면 다른 큐비트도 즉시 반응하는 걸 말해요. 이 연결 덕분에 계산이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어디에 쓰일까요? 먼저 신약 개발에 쓰일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분자의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고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산업에도 쓰일 수 있는데요. 투자 전략을 최적화하고 시장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죠. 또한 물류 경로와 교통 체증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기후 변화 연구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아직 양자 컴퓨터는 초기 단계입니다. 큐비트가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연구실에서만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된다면 우리의 일상부터 과학, 의료,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양자 컴퓨터는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혁신적인 기술을 함께 기대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정보를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알아보기 앞서서 시장의 분위기 잠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쪽 시장의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지난주에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좀 낙폭이 크게 1.5%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하면서 여전히 조금 부담을 받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 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0.7% 오히려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홍콩 항생 지수는 상승 탄력을 이어가네 0.4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연속성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중국 쪽의 시장은. 자, 중국의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봤고 자, 이웃의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시장은 뱅크 홀리데이 휴장이었거든요. 이제 올해 첫 거래일이 일본 시장 시작했는데 첫 거래일은 1%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63억 원 정도 코스피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가 1%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47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외국인 매수 지난주에도 많이 들어왔고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집행 이제 마지막 날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경찰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어떻게 보면은 수행을 체포를 좀 일임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 뉴스가 좀 나오고 나서부터 외국인 매수로 좀 급격하게 전환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장의 분위기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오늘 뭐 정치적인 이슈 어쨌든 계속 장 마칠 때까지는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데일 TV 인사이트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좋은 기업들 하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 바이오 기업을 살펴볼지 저희 뭐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에 계시지만 팜데일리 바이오 콘텐츠 플랫폼 여기에서 저희가 매년 새해가 될 때 유망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하잖아요. 올해는 또 어떤 기업을 선정하셨는지 매년 한 탑 10, 10개 기업을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씩 연재를 하고 있고 네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미 이제 두 번째로 소개가 된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기업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요? 네, 지난해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치료 재료 기업입니다. 치료제라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네.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를 개발한 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제품은 내시경 지혈제 제품 넥스 파우더인데요. 원래는 위쪽에 이렇게 내시경 하다가 네.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 이 제품을 이제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뿌려가지고 지혈을 해주는 그런 오. 제품으로 사용이 됐는데 지난해 말에 이걸 이제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발생하는 출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보통 출혈이 위보다는 이 대장 쪽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네, 해요. 그쵸. 그래서 이 대장 내시경과 관련한 그 출혈, 지혈, 뭐 예방 이런 시장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기존의 위는 한 1조 원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 내시경까지 4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타깃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한 4배 이상 커졌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출을 올해부터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꼽았고 이제 오늘 좀 자세히 소개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렇죠? 작년에 8월에 아마 제 기억으로 상장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위 내시경을 했을 때 위에서 뭐 출혈이 발생하면 그걸 좀 지혈해주는 네. 그 소재. 어떻게 보면 바이오 제약 소재 기업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개념인데, 자, 그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대장 내시경을 할 때도 출혈이 발생하는 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네, 된 거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건강검진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 제거하거나 출혈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마 맞습니다. 경험하면서 체감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러면은 그 전에는 출혈이 발생을 하면 이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지혈을 하고 치료를 했던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전에 대장 용종 제거를 했는데 하셨어요? 하고 네, 저도 나니까 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서 이게 전기 소작으로 좀 지졌다. 그 출혈 부위를 네. 용종 떼고 난 부위를 전기로 그쵸, 그쵸, 지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 소작술을 받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70에서 80% 정도가 그 클립 같은 걸로 그 상처 부위를 찝거나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지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80%가량이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제품은 이 대장에다가 이제 파우더를 이제 뿌릴 수 있는 이걸 이렇게 같이 넣어서 그 출혈 부위에다가 이제 가루를 이렇게 뿌리고 파우더를 뿌리는 거군요. 뿌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빼면은 그 부위가 이제 바로 이제 지혈이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클립 같은 경우 이제 그 상처 부위를 찢고 나면 이게 계속 몸 안에 남아 있을 수 그쵸. 있고 전기 소작술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다른 부위를 지졌을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이제 예상될 그렇죠. 수 있지만 손상될 수도 있고. 네, 이 파우더는 몸에서 좀 이제 남아 있지 않고 이제 빠져나갈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뾰족하다거나 뭐 이렇게 클립처럼 그렇게 이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소재도 그런 게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이제 사용 편의성이 높다라고 평가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석지영 기자도 갑자기 고백을 하셨지만 대장 내시경 받으면서 이렇게 용종을 제거를 할 때 그러면 이제는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이 넥스트 파우더 제품, 넥스트 네.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이 파우더 제품이 그럼 그전에는 다른 업체나 다른 제품은 없었던 거예요? 쓰임받는 거? 대장 내시경에서도 이제 이 파우더 형태 제품을 사용해다라는 네네. 이 적응증 확대는 이번에 넥스 파우더가 최초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4조 원 정도 규모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넥스 파우더는 여기서 한 15% 점유율을 차지하겠다 이런 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장 내시경 쪽에서 대장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거 지혈을 할 수 있는 시장도 이제 열린 거고. 그런데 저도 이제 막 기사 찾아보고 넥스트바이오 조사를 해보니까 네. 최근에 또 이 메드트로닉이라고 그쵸? 네. 글로벌 의료 기기 업체 네. 이 업체랑도 좀 엮여 있더라고 이슈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메드트로닉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1위 의료기기 네, 그렇죠. 회사입니다. 이 기업이 현재 이 넥스 파우더를 유럽이랑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2018년쯤에 메드트로닉이 직접 한국에 와서 네. 이 넥스 파우더를 가지고 출혈을 이렇게 지혈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이 부분에 이제 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봐서 마음에 들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픽을 한 거죠. 그래서 유통을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메드트로닉은 넥스 파우더를 글로벌 표준 치료제로 등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넥스 파우더를 내시경 후에 이 피가 난 부위에다가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내시경 전에 이 넥스 파우더를 뿌리고 시작을 하는 개념입니다. 출혈이 예상되는 출혈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게 그러니까 시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글로벌 표준 치료제로 등재를 한다. 이거는 표준 치료제로 등재한다는 것은 의료시술 가이드라인에 한마디로 권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판단 하에 지금도 뭐 출혈이랑 출혈 예방 목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판단하에 지금도 쓸 수는 쓰는 있지만 데가 있어요? 네, 쓸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그 가이드라인에 게재가 될 경우 전 세계 의사들이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되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등재가 되면 해당 치료법을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먼저 권고를 할 수도 그쵸, 있고요. 뭐 민간이나 정부의 의료보험 대상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적을 수 있겠죠. 이 넥스 파우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접근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 매출로 직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표준 치료제 등록은 어디다 하는 네. 거예요? 뭐 FDA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FDA랑은 관련이 네네. 없고요. 이 먼저 임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수 국가에서 이 넥스 파우더를 뿌렸더니 이 예방 목적으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라는 대규모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메드트로닉이랑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랑 지난해 6월부터 임상 시험을 유럽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이 임상정 근거를 이제 확보를 하면 이거를 논문에 게재를 합니다. 학술지에 게재를 하는데 그 유럽과 미국의 주요 소화기 학회에서 이 논문을 리뷰를 한 다음에 이 내시경 지혈술 가이드라인에 등재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등재가 되면 이제 그게 바로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사후에, 그러니까 이 출혈이 발생하고 나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그 전에 아예 대장 내시경 뭐 검사나 이런 걸 할 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도 하면 만약 표준 치료제로 그게 등록이 되면 어쨌든 의사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매출이나 이 수익 측면에서도 개선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네네. 했었을 때는 매출 단위가 바뀔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요. 현재 예. 매출 단위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글로벌 표준 치료제 등재가 지금 현재 메드트로닉과 넥스트 바이오메디컬한테 상당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의미입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표준 치료제로 등재된 치료 재료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 중에서 만약에 등재가 되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최초가 되는 어떤 그런 사례를 남기게 되겠죠.
싶죠. 네. 자, 그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임상을 그럼 결국에 진행을 해야 예. 대규모 임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아, 예, 여러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임상을 진행해야 되고 그걸 또 뭔가 증명하기 위한 그렇죠. 예, 기술이 필요할 거고. 네.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용이. 아직 네.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적자 상황이던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임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걸 대부분 모두 메드트로닉이 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지금 메드트로닉이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임상 시험 비용까지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만큼 오. 이 임상 시험을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이라고도 그러게요. 해석을 할 수 오.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이제 계속 늘어날수록 뭐 마케팅 비용도 늘고 네. 뭐 부가적인 그런 그 지출이 좀 많을 비용이 많이 텐데 나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약은 없다라는 게 오.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그 전망입니다. 그 매출액 보셨겠지만 올해 예상 매출액은 한 254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흑자 전환해서 한 92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또 다른 핵심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네. 또 다른 게 해드리자면 있나요? 네, 넥스피어가 있습니다. 넥스피어? 네, 이건 뭐죠? 넥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이 발생한 그 혈관의 그 구멍 자체를 막는 그 단순히 그냥 피가 나는 부위를 파우더 뿌리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의 구멍을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딱 막아주는 뭐 같은 파우더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식염수에 닿으면 이게 이렇게 약간 겔 형태로 이게 좀 이제 껌처럼 이제 젤리처럼 딱 그 부위를 정성이 막아줘서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그런 혈관들을 막아줘서 그 혈관을 나중에 그냥 괴사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넥스피어. 네. 이게 이제 주로 간암이랑 현재 자궁 근종에 활용이 되는데요.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이렇게 막 뻗어나가면 네. 그게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 특히 종양이 어느 부위에 생기면 그 종양을 타고 비정상적 혈관이 네. 계속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이 혈관들을 막아버리면 종양이 다른 데로 뭐 전이되는 걸 막는다거나 뭐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좀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보고 이제 열심히 임상 시험 등을 통해서 이제 좀 효과를 증명해 나가는 그런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넥스 파우더뿐만 아니라 넥스피어 앞으로 또 차세대 제품도 개발하고 지금 열심히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 혈관 지혈제 넥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요거는 글로벌 경쟁자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제 혈관 지혈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 이미 있습니다. 아, 있어요? 한 80에서 90% 점유율을 어이구,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곳인데요. 나스닥 상장사 메리트 메디컬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엠보스피어 엠보스피어? 네, 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비중이 근데 있는데 상당한데요? 80-90%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이제 넥스피어가 네. 이 엠보스피어 못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 투 헤드 임상이라고 하는데 직접 비교를 하는 성능을 직접 비교하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자궁 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자국 동맹 색전술에서 엠보스피어랑 넥스피어를 이제 각각 이제 써서 비교를 한 내용을 직접 비교를 했군요. 국제학술지에 게재를 했는데요. 두 제품 모두 97%라는 그 대등한 시술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오. 그리고 통증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도 그 안전하다, 이제 모두 문제가 둘 다. 없었다 이런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색전 치료제랑 우리 제품이 성능이 동등하다라는 거를 그렇네요. 입증을 한 겁니다. 그럼 두 제품의 뭐 가장 큰 차이점 뭐냐 네. 뭔가 봤을 때 장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넥스피어가? 엠보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안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넥스트 파우더
넥스피어랑 좀 차별화되는 차이점이다. 거다. 네, 넥스피어 같은 경우는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는 남아 있고 하나는 네. 흡수가 된다. 이런 점에서 좀 차별화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넥스피어가 지금 현재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넥스 넥스 파우더. 파우더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얼마 전에 자궁 군종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책력 입증했으니까 네네. 이제 적응증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도 키워 나가겠다. 이런 이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을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또 뭐 공교롭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런가요? 8% 넘게, 8%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차트 봤는데 그전에는 계속 47,000원대 맞고 떨어지고 계속 이랬는데 오늘 그걸 좀 뚫었어요. 의미가 있는 좀 가격의 상승인 것 같습니다. 47,000원 뚫어서 한 52,000원대까지 갔다가 일단은 조금 내려왔는데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네. 일단 뭐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계속 한번 지켜보고 다음에 한번 또 이슈가 나오면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또 보겠습니다. 유한양행도 좀 봐야겠습니다. 유한양행도 네. 요즘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랭라자 뭐 이야기 뭐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도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네, 빅파마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이 네네. 이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레이저 티닙 랭라자랑 그다음에 그 얀센의 아미반타막의 그 병용요법의 병용요법, 네. 그 폐암 치료제 허가를 받았다. 이거 이제 12월 30일 지난해 12월 30일 날 이제 알려진 소식입니다. 네. 해당 병용요법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유럽 의약품청 약물사용자문위원회 CHMP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미 이제 승인 권고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이제 오케이를 하면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그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제 이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허가를 내는 네네.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이변 없이 이제 1차에서 합격 받았고 2차도 이제 합격 통보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허가를 통해서 이제 이 국산 항암제 중에서 미국 이어서 유럽에서도 허가받은 최초 항암제라는 타이틀을 유한양행이 얻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유한양행의 주가도 최근에 다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랭라자 뭐 워낙 뭐 많이 아시고 뭐 방송에서도 많이 달아줬겠지만 네. 간단하게 이 랭라자 어떤 건지 뭐 또 모르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이 개발을 했고 2015년에 유한양행이 이를 기술 수출을 해 갔습니다. 그 유한양행은 랭라자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얀센의 눈에 들어서 2018년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한 차례 했고요. 네. 얀센은 이제 자기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리브리반트랑 그다음에 랭라자의 병용요법으로 또 임상을 이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서 FDA 승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또 이제 판매 승인을 받을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로열티, 그렇죠. 마일스톤 이런 기술료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에서는 우리가 랭라자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러니까 마일스톤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유럽 쪽 어쨌든 유럽 시장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쪽에서도 그럼 어느 정도 마일스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440억 원 규모 마일스톤을 이제 받을 전망입니다. 네. 이제 유럽에서 이제 랭라자가 본격적으로 팔리면 또 매출에 따른 이제 로열티도 로열티도 한 받겠죠. 10% 이상으로 오.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 미국에서 승인 받았을 때 한 885억 원 정도를 유한양행이 마일스톤으로 한 차례 받았습니다. 현재 이제 유한양행이 미국 시장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이제 전망을 해봤더니 네. 규모가 한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 폐암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사망률 1위라고 하는데요. 뭐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 사례의 85% 거의 대부분을 대부분이네요.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EGFR 변이 그러니까 특정 환자군이 이제 얼마나 이 렉나자 병역요법의 약에 맞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봤을 때도 이제 전체 비중의 80에서 90%에 달할 만큼 이 시장 규모는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나 유럽 계속해서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마일스톤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네.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뭔가 이제 유한양이 어쨌든 주가가 미국 이 렉나자 승인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 뒤로 좀 조정을 받아서 좀 횡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뭐 다른 네. 시장 또 개척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네. 조금 더 실적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아 쪽의 이 시장 상황 개척은 어떤가요? 현재 추이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이랑 일본에 지금 품목허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 승인이 이제 날짜를 두고 네네. 이제 또 다른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글로벌 레퍼런스로 평가되는 미국이랑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의 승인은 비교적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그쵸, 업계의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이 렉나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기술료 총 규모는 1조 4천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렉나자의 시장 가치를 한 7조 원 정도로 엄청 크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의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이 폐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40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이 돼서 네. 이 렉나자가 지금 이대로만 커준다면 이제 연매출 1조 원, 그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또 요즘 SC, 그러니까 그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그런 약물 제형 변경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 병역요법도 SC 제형으로 개발하는 그런 허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그 병원에서 꼼짝 않고 그쵸, 맞아야 되지만 이거를 이제 SC로 바꿀 경우 5분으로 제형이 네. 제형 변경을 통해서 이제 환자 편의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그렇네요. 수 있고 약물 처방 건수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약간 횡보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FDA에서 그 SC 제형 관련해서 이제 보안 요구 서한을 네네. 좀 이제 발송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점은 아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한양행까지 살펴봤습니다. 유한양행이 또 유럽은 통과를 뚫었는데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말씀해 주신 제형요법 관련해서도 또 뭔가 모멘텀들이 나와야 한 번씩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그런 이슈들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제약바이오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석재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SK 하이닉스 반등 시작, CES 2025 개막 임박, 양자컴 보안 관련주 날다입니다. 오늘도 반등이 뭐 크게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코스닥이 좀 테마로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다 빨간색이 금방 나왔어요. 지금 그 상승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꽤 컸죠.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일단 121선에서 일단 조금 그 강한 흐름이 일단 12월 초를 지나면서 무너졌다 한번 무너져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이 지수는 짧게 볼게요. 매일매일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나스닥은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이 지금 출현했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자, S&P 500도 일단 쌍바닥을 만들려는 시도가 61선에서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 세트가 더 세게 올랐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뭔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된 구간을 뚫으려는 뭔가 시도가 일단 위로 다 밟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일단 발 아래에 왔습니다. 드디어. 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일단 좀 시원하네요, 머리가. 자, 닥스 같은 경우는 일단 21선을 깨버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21선 위에 있을 때랑 지금 아래에 있을 때 저항과 지지가 다르죠. 자, 그다음 브라질은 여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밑꼬리를 달았지만 그 저점 붕괴된 부분을 못 들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역시나 밑으로 한 번 더 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땅굴을 파버렸네요. 브라질은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인도는 그나마 상황이 났었는데, 그렇죠? 인도는 그나마 저점을 붕괴 안 시키고 돌렸었는데 역시 이동평균선들을 맞고 또 장대 음봉이 하나 떨어졌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 지금 상해 심천이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격인데 이게 중국이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는데 그쵸? 코로나에서 가장 나중에 빠져나온 다음에 정말 쓸 카드를 다 때려 넣었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막 정말 저금리에 무슨 대출 싹 다 해주고 부동산 업체가 막 부도가 날 것 같은 것도 막 공적 자금 나서 살리고 이구환신으로 가전제품 바꾸면 보조금 주고 막 면세 한도 확 풀어가지고 관광 살리려고 하고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장대 음봉 3개를 3일 연속 맞아버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저점이 깨졌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 지금 또 뭔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자꾸 또 코로나에 또 비견되는 무슨 이게 역병이 또 돌고 있다는 지금 소식이 있어가지고 야, 그건가 미스터 마켓은 일단 신호를 주기 때문에 지금 뭔가 불안한 겁니다, 이거. 자, 심천을 가겠습니다. 그쵸. 지금 수렴형이 아래로, 이거 심천도 지금 확인이 돼버렸죠. 지금 확인 사살이 돼버렸죠. 제가 수렴이 결국에 끝날 때가 거의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지금 아래로 터졌습니다. 그쵸. 항상 이렇게 모든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밀집해서 수렴을 하면 또 확산을 하고, 확산을 너무 하면 또 수렴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천년만년. 근데 이번에 아래로 터져버렸죠. 물론 이건 일봉이니까 월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가 훼손이 된 건데 일단 일봉이긴 하나 자 장대 음봉 3개가 뚝뚝뚝 떨어져서 이것도 저점을 다 깨버렸네요 지금. 자 상해 심천 지금 도루묵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좋지가 않죠. 자 니케이가 가장 좋은데 그나마 4만 돌파했다가 지금 4만 벽에서 다시 한번 미끄러지는 모습이고요. 지긋지긋합니다 4만도.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대만은 지금 방향성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회귀해버리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나마 여기서 지금 바닥을 조금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고점도 저점도 낮아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이게 수렴이죠. 지금 이동평균선을 밀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위로 터뜨리기 위해서 준비 과정인데 지금 신흥국하고 지금 상해 심천이 다 안 좋은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 혼자 갑자기 뾰족하게 나올 수가 있을지
지금 의문이고요, 아직. 자, 코스피 봤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강하긴 합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4일 연속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일단 이거 상해랑 이걸 거꾸로 돌려놓으니까 완전 상해랑 똑같을 것 같네요. 그렇죠? 얘는 지금 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긍정적이죠. 61선 위로도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자, 역시 이거죠. 자, 11선 안 깼죠, 또. 자, 11선 계속 지키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도 지금 3일 연속 또 11선에서 지지받죠. 자, 이게 지금 또 위로 만약에 턴어라운드 하면은 또 코스피 코스닥은 또 한 번 주저앉게 되는. 자, 원달러 환율이 안 죽었어요, 지금 이거. 자, 뒤로 가겠습니다. 단순 이격 조정이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자, 유가도 이제 확산 과정입니다. 자, 수렴 아까 전에 상해 심천이 수렴을 해서 확산 과정이 아래로 터졌죠. 지금 유가는 위로 터졌습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 밀집했다가 위로 터졌어요. 아, 이게 지금 트럼프 취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트럼프 시대에는 유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뭐 겨울철이라 뭐 그런 거 계절적인 영향이 이렇게까지 클까 싶은데 야, 이게 만약에 수요 견인으로 오르는 유가가 오르는 거라면 경제가 좋아지면서 수요 견인으로 오르는 거라면 적당한 속도로만 오르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가파른 속도로 오른다면 수요 견인이라도 단기적 충격이 올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위로 돌파가 되는 이렇게 되면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하나가 추가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거시적으로 안 좋아요.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치솟아 버렸어요. 자, 외국인은 다시 또 팝니다. 1,000억 원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이네요. 수급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자, 이게 쭉 보면 한 달치를 항상 보면은 아, 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속도로 나가면은 또 1월 3일 날 2,800억 산 거는 다 팔아 버리겠는데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장이 절반도 안 지났는데 1,000억 원 팔았으니까. 이게 또 하루아침의 수급인가? 뒤로 가겠습니다. 불안하네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잠깐 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날. 자, 이 지금 미국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여기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거. 와, 테슬라는 변동성이 요즘에 큰데 와, 위아래가 큽니다. 8.2 올랐고요.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히타치가 1.91 가장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그룹이고 히타치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르고 있죠. 히타치랑 HD 현대일렉트릭이 다 전력기기 쪽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발 여기서 지금 발주를 얻어내는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히타치가 대장이에요. 히타치가 계속 가면 우리나라 HD 현대일렉트릭도 간다. 히타치가 상당히 강하고 계속. 자, 소프트뱅크 그룹 아주 좋죠,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저게 원래 통신주예요. 자, 지금 테슬라 다시 한번 이격 조정이 끝나자 또 400달러를 지지선으로. 자, 이 고점이 지지선이 됐죠. 이 고점이 매물 소화를 거치고 지지선이 돼서 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려는 흐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희한한 게 시가총액 1위 기준모태주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해 다른 거를 안 봤는데 다 무너졌을 거예요. 상해 주가가 지금 장대 음봉 3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1위인 이 기준모태주는 옆으로 3일 횡보했습니다. 그렇죠? 1위가 버텨주고 있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게 시가총액 1위마저 무너지면 상해가 더 박살난다는 건데 자, 심천도 그렇죠. 지금 심천도 보시면 CATL 1위 종목은 3일 동안 횡보했어요. 근데 아까 심천 종합주가 지수를 보세요. 눈물이 흐르듯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1위인 CATL가 지금 그 기준모태주 빼고는 다 박살이 났다는 얘긴데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는 일단 11선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그쵸? 일단 굉장히 반전이 일단 일어난 것이죠. 다시 한번. 자, 아주 괜찮고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TSMC는 이거 뭐 꺾이질 않아요, 지금. 자, TSMC도 대만의 가권지수보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훨씬 더 강하죠. 대만 가권지수는 방향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TSMC는 지금 위로 뻗는 게 확실하잖아요, 지금. 하드 캐리하고 있다, 이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입니다. 와,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통신주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 지금 일본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같은 건데 진짜 부럽죠. 우리 그 뉴스에 났잖아요. 뭐 어머니인가 누가 뭐 할아버지인가 물려주신 옛날 그 KT 그 KT인가 한국전력이었나요? 한국전력인가 KT였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그 증서가 있는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죠. 옛날 증서를 보관하고 있다. 뭐 장롱인가에 있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바꾸러 갔는데 어차피 한국전력이나 KT나 똑같아요. 그 무슨 몇십 년, 한 30년 지나가지고 엄청 오른 줄 알았잖아요. 물가 상승률보다 안 올라가서 되게 그쵸 지금 유튜브에 막 엄청난 댓글이 달린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보지도 못했던 옛날에는 증서로 직접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안 되는 통신이나 유틸리티주인데 자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죠 이게. 그때 말씀드린 제일 강한 거잖아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옷걸이를 약간 구부린 듯이 올라오고 있는 이 상승 N자의 징검다리. 여기서 만약 위로 확산이 터져버리면은 급등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은 사실 통신주지만 투자를 엄청나게 잘하죠. 지금 트럼프가 또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 웃는 표정이 표정인 거지 압박감이 상당하잖아요. 2배로 투자하라고. 손정희 회장이 웃으면서 넘겼는데 뭐 우리의 동맹가 뭐 앞으로 생각해서 뭐 거기 말을 했지만 진짜 투자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쿠팡에도 투자했었고 지금 ARM이라는 이 회사의 9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나라 통신주랑은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통신 업종이긴 한데 투자를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ARM 주가 지분 가치가 이 시가총액보다 높아요 지금. 영국의 ARM이 미국 시장에 상장했잖아요. 설계의 설계업체지. 팹리스의 팹리스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천지창조하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거기 만든 설계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ARM이 그 회사의 지분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다. 뒤로 가겠습니다. 정말 강하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닥이 강한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자, 양자암호가 오늘 5.90으로 섹터 1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KT 솔직히 껴넣는데 야, KT 이게 지금 44,350원이 정말 오랫동안 그 제자리 걸음이에요. 자, KT 한 종목 빼고 전부 다 코스닥이죠, 이거 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워낙 강하게 돌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하긴 해요. 자, 아이인플러스가 상한가, 바이오로그 뒤에 뭐라고 있는데 700원짜리가 모르겠어요. 자, 상한가를 갔는데 둘 다 1,000원, 700원짜리죠. 자, 그리고 오늘 한국첨단소재 이게 거래 정지가 됐어요, 지금. 이게 보합이 아니고 이게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얘가 대장이거든요. 이게 정지가 풀리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내일 얘가 또 강하게 오른다고 하면은 코스닥이 또 강할 확률이 높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자암호랑 지금 세트로 강한 게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랑 MLCC 이거는 이제 IT 쪽에 관련된 거고 이 보안주 이것도 보세요. 여기는 한 종목도 안 빼고 전부 코스닥이잖아요. 지금 이 암호가 따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양자암호 관련돼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보안이 필수적이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라닉스를 한번 볼까요? 자, 뭐 주가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 40% 올라봐야 지금 보시면은 한없이 꼬꾸라져 내려오던 거 보이시죠? 이제 고개 한번 조금 든 건데 또 여기 막혀 있어요. 20개월선에. 자, 라닉스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자동차 그려져 있거든요. 원래 이 자동차 차량용 보안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데 지금 사실 매출액은 3분기 매출액이 45.7% 감소하고 영업 손실이 무려 177.4% 증가. 영업 손실이 증가. 단기 순손실 342.9% 증가. 심각해요, 지금. 심각한데 지금 일단 차량용 지금 통신에서 보안이 필수적이잖아요. 요거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차량이 걸려 있는데 지금은 양자암호 체계를 이 차량 말고도 뭐 방산이라던가 다른 여러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보안 관련주로 같이 엮였습니다. 아까 아톤이라는 업체도 있었고 이 라닉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득세를 만약 하게 되면은 이 보안 체계를 지금 체계랑 전혀 다르게 꾸려야 돼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를 막는 보안 시스템은 양자 컴퓨터 하에서는 완전 다른 체계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싹 다 바꿔야 되니까 새로운 보안 체계가 필요하니까 거기 관련주들이 다 뜨는데 지금 라닉스는 차량용 관련주로
보안 관련주로 시작해서 지금 엮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급등을 했지만 그쵸?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란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CES 2025가 개막을 앞둔 가운데 양자 컴퓨터와 보안 관련주가 굉장히 초강세입니다. 한국첨단 소재가 내일 만약에 그 거래 정지가 풀려서 강세를 또 보인다고 하면은 오늘 이 종목들이 또 득세할 확률이 높은데 아까 명심해야 될 거는 재무제표가 지금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테마기가 상당히 강한 코스닥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계란 요리의 핵심은 노른자, CES의 핵심은 양자. 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인 로보틱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4회사로 편입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조호진 탑교뉴스 대표와 함께 분석 전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2일 첫 거래일이었죠. 이때 이제 상한가 치고 예, 맞습니다. 예. 오늘도 상승하면서 장중에 보니까 23만 5,5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예. 이런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2월 31일 날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제 추가로 이제 매수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1월 1일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그래서 1월 25년도 첫 번째 거래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고 이제 오늘도 계속 쭉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사실은 물론 이제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뭐 가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출이나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61% 정도가 이제 반도체고 삼성전자 아무래도 반도체로 더 이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로 대단한 회사가 그리고 사실은 뭐 재작년부터 2년 정도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엔비디아 납품 못하면서 주가나 매출이 참 지지부진했는데 돌연 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이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좀 그 황당하기도 한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왜 로봇 기업을 인수했냐? 이게 또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전에도 이제 그 지분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은 주 납품하는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했는데 결국 납품하는 기업이 납품하는 부품이나 공정이 만약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면 물론 개발할 수 없다는 게 어폐가 있긴 합니다. 왜 어폐가 있냐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최고의 인재들과 자원을 투자하면은 해당 납품 부품을 이제 자기나 스스로 개발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해당 기업이 꾸준히 납품하기 더 좋겠다. 근데 이 해당 기업이 삼성전자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니까 지분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차피 납품을 한다면 납품을 해서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면은 차라리 이 회사에다가 지분 투자를 하자. 그래서 5%, 7%,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꽤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하는 것인데 지금 보이는 차트는 처음에 투자했던 2년 전의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는 대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율이 녹색을 표시가 됐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공정에 필수한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때 지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이긴 하지만 반도체가 사실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로 대변되는 많은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를 하고 있죠. 사람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이미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양산에 있어서 로봇이 들어가야 된다.
로봇이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는 외부의 로봇을 집어넣기보다는 유망한 로봇 기업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가 휴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로 뭐냐면 사람 같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는 이런 어떤 사람 같은 로봇을 갖다가 개발하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어떤 연구팀이었는데 오준호 교수가 이제 그 회사를 창업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준호 교수가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로봇 산업의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차피 반도체 공장에 로봇 산업이 필요하다면 로봇이 필요하다면 그 로봇을 갖다가 아예 차라리 삼성전자가 그 계열사로 이제 그 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2년 전에 투자를 했다가 점진적으로 이 자신들의 전망이 맞다고 확신하면서 12월 30일 날 전격 최대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올라선 배경은 하나는 아까 양산에 필요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분 투자를 하자 이런 맥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로봇이라는 것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 쭉 깔려 있는데 이 로봇이 만약에 그 생산 라인에 깔려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자동으로 촬영한 다음에 이걸 외부로 유출한다면 이거 엄청난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바에는 사실은 차라리 믿을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 로봇 산업의 이제 상당 부분을 또 중국 업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 로봇을 쓰느니 차라리 삼성전자가 자기네 계열사를 삼아서 그 보안 유출이 위험이 없는 그런 이제 산업을 하나 키워야겠다. 이런 맥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연말에 이제 최대주로 들어 올라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이 없이 생산을 하는 시대는 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예. 절대 좀 필요한 필수 소재가 된 듯하고 정보 유출을 또 막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네. 어떻게 보면 또 안보적인 차원에서 맞습니다.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말씀을 듣다가 막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또 인수해서 먼저 좀 움직였죠. 이런 생각 갑자기 또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제조라는 모든 이제 카테고리에서 동일한 어떤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정유섭 회장이 사제도 집어넣고 현대차도 이제 투자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전격 인수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은 이제 정유섭 회장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기사에 나오기로는 이제 4발 달린 로봇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비탈기도 오르고 내리막기도 오르고 야 되게 신기하다 이런 정도는 봤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제조업에 있어서 로봇 산업이 이제는 현장에 투입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유섭 회장의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래도 비교적 가격이 낮을 때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이제 우리의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유섭 회장 입장에서 그거 외에도 본인이 이제 그 승계를 해야 되니까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가져오려면 이제 그 세금을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잘 맞추면서 그 정유섭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고 아마 이제 올해나 뭐 빠르면 올해 정도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상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결국 제조업이라는 건 이제 로봇과는 이제 무관할 수 없는 시대가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기업도 전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가 이제 빛을 발할 날이 좀 올까? 이런 또 기대에 찬 시선도 보내게 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시점입니다. 뭐 삼성전자 사실 여러 가지 좀 악재는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인수를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지금 해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 최대주는 아니었거든요. 최대주로 올라서려면 당연히 지분을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분을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데 만약에 2023년이 지나서 25년이 1분기, 2분기가 지났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 이러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는 24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전격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일 날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상한가를 쳤는데 왜 그러면은 25년 1분기에는 로봇 관련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예측을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가장 큰 모멘텀 무엇이냐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19일 날 현지 시간으로 1월 19일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로봇의 중요한 모멘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갖다가 이해하실 때 하나의 전기차로만 이해하시면 테슬라의 주가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지금도 오늘도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온 이렇게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PER이 한 43 정도, 27년도 영업이익을 끌어들였을 때
PR이 43이라는 것은 현재 전기차 영업이익만큼 PR이 43이 해결이 안 되고 테슬라는 전기차인 동시에 또 하나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페이팔이라는 이제 그 지분 인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걷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에도 능숙했기 때문에 그 테슬라에 대한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동시에 보고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는 건 단순한 레이더를 쏘고 뭐 라이더를 쏘고 이런 것도 더 벗어나서 수많은 데이터를 집대해서 다음에 거기서 최소한의 사고를 갖다 줄여야 것이 또 하나의 자율주행차 빅데이터라는 어떤 그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테슬라의 중요한 정체성이 화면에 나온 대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기도 했지만 이 많은 공장에 사실 통상적인 제조업체라면 수백 명이 정도 깔려야지 공장이 돌아가는데 불과 2명, 3명이 일하고 있어요. 상하이 그 테슬라 공장이.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 자동화를 하면서 로봇을 갖다가 심는 것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원가 경쟁력이 기존에 있는 전기차 완성차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4년의 어떤 전략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이제 가격을 후려칩니다.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야 니네가 가격을 계속 높여도 독점이다 보니까 더 많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왜 가격을 왜 후려치느냐?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하는 거를 용납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격을 후려쳤어요. 후려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느냐? 로봇으로 기반한 자동화로 기반한 생산 원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후려칠 수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그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공화당에 배팅을 했죠. 엄청나게 배팅을 했죠. 만약 잘못됐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한테 배팅을 한 결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강요로 사실 내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의 많은 규제가 뚫릴 것이고 여기에 테슬라로 기반한 로봇 산업 역시 여기에도 규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부 효율성위원회라는 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 정부가 본격화된 이제 1월 벌써 오늘이 6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봇의 주가가 올라간 것은 기정사실이다 보고 삼성전자가 12월 31일 날 부랴부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일단 일부 인수하면서 그 최대주로 올라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 하나 지나갔는데요. 그 12선 탄원 사태를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꼬꾸라지고 막 어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된 주식은 지난 1개월 동안 주가를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뉴로메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일 로보틱스 이런 주가들이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말한 트럼프 정부가 임기가 시작된 것을 다가오면서 이 반영된 기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 하나 두산 로보틱스만 주가가 좀 안 좋은데 이유는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일론 머스크 그 CEO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비용 절감해서 하는 뭐 나름의 그런 전략이 또 있어서가 맞습니다.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렇죠. 했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올해 성장 동력도 로봇으로 삼겠구나 그런 부분도 잘 우리가 또 한 축으로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코오롱 티슈진이네요. 예. 보니까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오늘 7%대 강세고 시가 대비 시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이 대상이 최대 주주가 코오롱이거든요. 예. 여길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는 소식 때문이네요. 예. 예. 그 유상증자를 좀 이렇게 그 일반론적에 먼저 설명드리면 유상증자라는 건 이제 주주를 대상으로 내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내 자금이 필요한 것에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유상증자가 있고 이번에 코오롱 티슈인 것처럼 특정 주주를 갖다가 상대로 유상증자, 이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이런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주주들 입장에서 내 돈이 안 나가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가뿐하기도 하고 저 친구가 마음껏 자기가 전에 부담하겠대 이러니까 기분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는 나의 어떤 주가가 일부 희석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이 최대주인 코오롱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어떤 회사고 그리고 코오롱은 왜 여기에 이게 뭐 4억도 아니고 441억이라는 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으로 유상증자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한 2017년도마다도 엄청난 어떤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회사였습니다. 뭐냐면은 코오롱 티슈진이 갖고 있던 그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신기가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도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면서 코오롱 티슈진이 사실은 상장 폐지 위험까지 갔었죠. 네, 그게 인보사 사태죠, 그게. 예,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보사 사태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인보사라는 어떤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왜 그럼 상장 폐지까지 갔느냐? 인보사 사태의 핵심 무엇이냐면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물질로 이제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임상 1상, 2상, 3상을 밟았고 다 끝났어요. 임상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제 제보가 들어왔냐면 코오롱 티슈진이 임상에서 실시한 물질과 식약처로 나는 이런 물질로 이제 그 치료를 할 것입니다. 얘기했던 식약처의 보고한 물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식약처 입장에서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이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똑같은 물질로 임상을 해야지 왜 다른 물질 임상을 했느냐라는 거 조사했더니 실제로 다른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적시한 물질과 코오롱 티슈진 임상한 물질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발대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그 인보사를 갖다가 그 결국 이제 그 출혈 그 허가를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이제 인보사의 임상 취소한 것은 대법까지 갔는데 대법원이 그건 식약처가 제대로 결정된 것다라고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코오롱 티슈진이 야 니네가 왜 경영진 상대로 니네가 왜 고의적으로 그 두 개의 물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적시를 해서 보고를 했느냐? 이 민사소송, 이 형사소송에서는 이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2심까지는 코오롱 임원들이 무죄로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의성이 없다라고 무죄를 판결이 났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순한 실수로 이제 2부심에서는 인지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코오롱 티슈진이 식약처에 보고한 물질과 실제 임상으로 진행된 물질이 다르다는 것은 니네 잘못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임상을 갖다가 이제 그 3상 통과한 것을 취소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영진이 야 니네 이거 가지고 주가 올라갔으니까 니네 책임을 져. 이거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는 다 무죄를 났어요. 그래서 3심은 진행 중인데 이 가는 좀 약간 황당하긴 하지만 현재로는 이제 동일한 상황, 현재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여기 코오롱 티슈진이 한국도 그렇지만 원래 미국에서 임상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임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3상이 이제 환자 모집이 다 끝났고 결과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분석하고 이런 것도 끝났는데 최종적으로 한 2년 정도가 걸릴 거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가 그 인보사에 대한 어떤 그 허가가 나오기까지 그래서 그 진행 중인데 현재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진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440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임상이 다 끝났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우니 최대 주주인 코오롱한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코오롱이 봤을 때 이거는 미국 FDA 임상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코오롱 입장에서 지분법 평가액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걸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코오롱이 승낙을 해서 440억에 유상증자를 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네, 식약처에 알려주기로 한 게 이제 연골세포였는데 사실은 태아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였다. 예, 이게 그렇죠. 이제 드러나면서 거의 뭐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이를 모면을 했다라는 예, 부분이고 어쨌든 뭐 지속적인 좀 논쟁은 국내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식약처에 신고한 물질과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요? 임상을 진행한 물질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치료 효과가 좀 동일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못 기술했는지 어처구니 없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건 식약처에서는 그 대법원에 그러니까 결국 사법부에서 판결한 내용은 뭐냐면은 코오롱 티슈진이 임상한 물질은 처음에 임상 1상이나 2상이나 3상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데 다른 물질로 기술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관계자들에 대한 그 형사소 기소는 다 무죄로 났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약효는 난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로 기술했지만 약간 어처구니 없는 실수긴 하지만은 코오롱 티슈진이 내놓은 인보사의 약효 자체는 우리나라 FDA가 우리나라 식약처가 사실은 이제 검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물질이 기술이 다르지만은 동일한 물질로 다 임상은 다 통과했기 때문에 어쨌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건 이제 인보사의 약효는 중요하고 유효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식약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FDA도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오롱 입장에서는 441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이것이 공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FDA가 승인하기까지는 아마 2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모든 환자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 또 주가가 출렁거리겠지만 어쨌건 코로나 티슈진에서 많은 분들이 딱 인식할 때 아니 식약처의 그 보고한 물질이랑 실제로 임상 물질이 달라? 이거 아유 완전 이해할 수 없는 기관이네라고 인식했던 것에서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약효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통과를 했으니까 미국 식약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현재 상황에 적절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었으니 임상 통과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그렇죠. 받으면 되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 예. 치료 효과를 갖다가 딱 검증을 했었죠. 네. 그리고 현재는 미국 FDA에서도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 하나만 좀 남겨주시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바이오나 제약에 이제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뭐냐면은 사실 너무 많은 이제 단계와 용어가 전문적이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그 각 기관마다 그 제약기업 바이오 회사가 우리가 임상을 실시하겠어요라고 하는 것도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임상을 실시하겠다는 거는 어떤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건 미국 FDA건 그걸 증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임상을 실시하겠다는 것만 하고 주가가 막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보신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 체크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하다가 또 임상이 중단되게 돼요. 왜냐하면 약효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약효가 나왔지만 경쟁사보다 약효가 별로 우월하지 않으면 또 중단하기도 하고 또 미국 FDA가 약효가 효과가 없다라고 판정 내기도 합니다. 이게 다채롭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하나 보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것을 팔았을 때 얼마만큼 동종 이미 최초의 약인지 이번에 다른 어떤 시판된 약인지 이거를 구별하시면서 시판되는 약이 없다면 이제 바로 이제 시장에 가치가 있겠지만 경쟁 약품이 있다면 경쟁 약품에 얼마만은 이제 시장에서 잠식할 수 있는지 이거 동시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온 거는 12월 2일 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날 이제 그 11월 29일 날 나왔고 12월 2일 날 거래일에 이제 코로나 티슈진에 이제 주가 올라갔던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출렁거릴 텐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한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를 여유 있게 보시면서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슬쩍슬쩍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미국 FDA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한 1,000여 명 넘는 환자 모집 그 투약도 완료가 됐다고 완료했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2년간의 추적 관찰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건 우여곡절을 보였던 코오롱 티슈진인데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심정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유상증자 소식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담한 대담 삼성전자 레인 로보틱스의 이슈와 코오롱 티슈주인 분석까지 함께했습니다.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 52주 신저가가 속출했던 섹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K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이 드라마틱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증권사 전문가분들도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 건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좀 알아봤는데 그 중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말이 인상적이어서 오늘 글을 토대로 해서 좀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배터리 관련주는요.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을 잘 골라서 저점 매수할 때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많은 배터리 관련주 중에 딱 하나를 고르라면 뭐를 고를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들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수 버튼 눌러야 될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탑 티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기 해놓은 거는 로고도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핵심 고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테슬라, 폭스바겐, GM, 포드 있지만 미국 시장의 독점력이 강하다라는 데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사가 많다는 건 그쪽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대장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가 참 작년만 하더라도 전기차 캐즘 실적 악화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관련주들이 폭락이 됐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아픈 투자자분들도 많았는데 근데 여기 딱 보시면 느낌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장주였기 때문에 여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낙폭이 적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차트를 또 갖고 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삼성 SDI는 3일에 신저가, 52주 신저가 갔었고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은 1월 2일에 신저가를 갔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한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8월이었어요. 52주 신저가를 간 이후에 10월 52주 신고가 갔거든요. 그때가 44만 원 선 위에서 움직였고요.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오르면서 한 36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전기차 업황이 반등할 때 드라마틱한 반등의 폭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K배터리주는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거죠.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일수록 그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대장주의 면목 그때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실적이 어떨까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단,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4분기 실적은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 하단과 상단을 제가 좀 적어놨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중저가 배터리 양산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그 대규모 수주 사이클도 일정 부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 그 구간을 잘 누려보시라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볼 때 앞으로 유럽 시장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유럽 시장에서 약간 그 스크래치 날 만한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를 좀 강화하는 원년이 될 텐데 어떠한 증권사에서 이산화탄소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때 주가가 또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EU 집행위원회나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동의한 적이 없다. 지금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일부 수정할 가능성은 있어도 대폭 규제 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LG 엔솔 새해 전략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기차 시장과 대비하면요. ESS 섹터는 10에서 20%밖에 비중이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ESS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하나의 쿠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추가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에서 수주를 대규모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ESS 사업부 같은 경우에 작년이었죠. 벌써 2023년 대비 100%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서도 먹을거리는 상당하겠네라는 점 좀 챙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 앞으로 기사화 많이 될 거고 여러분도 들으실 것 같은데
최대 2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일단 다음 달 6일입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이후에 그 성적 보고 나서 발행할 예정인데 14일에 발행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잘 되면 2조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가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기업이 R&D 할 때 차입과 증여 이런 부분 증자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차입인 경우고 일단 경상적인 거라고 합니다. 이례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은 없겠다라고 하니까 잘 챙겨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이 회사채 이슈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K배터리 관련주가 많이 저렴하다라는 부분에서 주가 전략 우위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만약 쇼핑하실 때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오늘은 또 반도체가 함께 좀 힘을 내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함께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수급 연속성을 이어줄 수 있을지 일단은 코스피가 1% 넘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CES 12월 FOMC 의사로 그리고 고용지표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저희가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